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복바가지 이호선입니다. 복바가지 쫙 펴서 팍 나눠주십시오. 청취자 그럼요, 여러분께. 그럼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말이죠. 지난해 가족 실태를 조사했더니 1인 가구가 33.6%. 매년 늘고 있죠. 네. 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게 3년 전보다 한 13.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족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김연자 씨가 네, 가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게 정말 모두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세 가구 중에 한 곳이 1인 가구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집 중에 한 집은 부부만 사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1인 가구원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삶에 대해 동의한다. 이 답변이 2020년 34%에서 47.4% 절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중에서도 20대가 한 66.9%, 또 30대가 한 60.6%로 비혼 독신.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이제 외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차 이 경향이 조금 강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1인 가구로 사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긴 있는데 그럼 1인 가구로 사는 게 어떤 점이 좀 어렵냐 이런 걸 좀 또 물어봤더니 식사 문제. 혼자 먹는 거 쉽지 않다. 네. 또 42.6%가 나는 균형 잡힌 식사하는 게 참 어려웠고 또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거 크겠죠. 네. 가사 노동 어렵다. 사람들로부터 고립돼서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저출생 얘기, 저출산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게 일종의 추세처럼 그래서 네. 원래 1인 가족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 1인 예. 가구는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는 1인 가족도 이렇게 지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 그 사회가 여러모로 필요한 부분이나 달라지는 부분에 적응하며 살긴 합니다만 저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외롭지 않게 그리고 잘 준비된 홀로살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품격 있는 어른,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시간. 자, 본격적인 사연 만나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부터 해결 못 해드린 거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면서 결론 해결 노력해 보겠습니다. 0959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8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2달째로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낸 회사와 잠시 결별 아닌 결별 중인데요. 아직 회사 단체 대화방에 머물고 있어요. 중간중간 업무 관련된 내용이 오가면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일을 돕겠다고 행동도 취하게 되더라고요. 육아휴직 중에 때 아닌 업무 느낌이라 이게 장기화돼도 되는 건가. 내가 이 단체 대화방에 있는 게 혹 상대와 나와 이게 회사와 이게 서로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을 잠시 나가 있겠다. 이렇게 수십 번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반복 중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육아휴직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지금 또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육아휴직 빠짐없이 꼭 챙겨야 된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너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딱 육아휴직하고 나면 다들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이제는 퇴근한 다음에도 카톡방이 제2의 또 다른 일터가 되는 것처럼 육아휴직하면서도 여전히 이전 직장에 카톡방에 남아있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걸 이제 나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워낙에 활동적인 분인 것 같고요. 일에 대한 사랑도 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분들은 또 아이들도 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또 잘 키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일 돕겠다 행동도 취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육아휴직도 제대로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빠져나오자니 나중에 업무 복귀할 때 약간 낯선 느낌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 적절하지 않거나 어찌 할지 모를 때는 침묵이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굳이 인원이 꽤 어느 정도 있다면 한 사람이 침묵해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안 나타나죠. 그 사람이 그 공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침묵하면 육아휴직 중이니까 이 사람의 침묵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오신 마시고요. 또 일에 대한 관심이나 연결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보시되 조용히 계신다면 굳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다가 다른 분들 돕겠다고 막 행동 취한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생겨요. 아, 그런 건 그래서 좀 곤란하죠. 오히려 이 사람은 왜 그때는 돕는데 이번에도 혹시 돕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돕지는 마시고요. 네. 눈으로만 우리가 눈팅이라 그러죠. 예. 눈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시 쉬는 거지. 그 기간이 하루가 됐던 2년이 됐던 쉬는 거지.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 그 대화방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거기 관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다 뭐 한 자라도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손이 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안 보셔도 되고요. 몇백 건 이게 올라와도 안 열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죠. 열어보더라도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 아는 정도로만 그렇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신경 안 쓰다 보면 또 나름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지난주 생방송 때 해결해드리지 못한 청취자 고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에서 오는 갈등이나 고민.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이 교수님께서 해결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밖에선 좋은 선배, 좋은 상사입니다.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위아래로 사람들 잘 챙기고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니 인기도 많죠.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장직이라 몸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집에 오면 소파나 침대로 직행해 잠만 잡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별로 얘기도 하지 않고 일이 많은 날엔 저한테 짜증도 잘 내고요. 원래 짜증내는 사람이 아닌데 순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는 하죠. 하지만 저도 일하랴 살림하랴 고등학생 딸아이 신경 쓰랴 힘든 건 마찬가지라 점점 남편하고 부딪히게 되네요. 점점 대화도 줄어들어 요즘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저희 부부와는 달리 제 친구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하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이가 좋더라고요. 저녁마다 부부가 산책을 하고 주말엔 등산이나 맛집도 함께 다니고 최근엔 함께 탁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는데 결혼 19년 저희 부부는 갈수록 대화는 없고 다투는 일만 잦아지니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밖에서는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남편, 집에 오면 말도 없고 잠만 자고 아내에게도 짜증을 잘 낸다. 그러다 보면 자주 다투고 대화도 사라진 부부, 그렇게 보이는데요. 반면에 친구 부부는 결혼 20년인데 갈수록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부부관계 개선해 나갈지 이렇게 물어오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기 전에 우리 서영커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주 금슬이 좋죠. 약간 늦으시는데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아요. 또 이런 부부들 되게 많은데 보통 보면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바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아주 에너지 넘치게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마치 돌부처처럼 네. 뭐 들어오자마자 마치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현관문을 밟자마자 졸도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가 집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갈등으로 커지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갈등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 훌륭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오래 지속되면 아내가 외로워요.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물론 남편도 집에 들어왔을 때 외로울 수 있겠지만 저는 사연자가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로움도 외로움인데 아쉬움도 크고 그리움도 커지는 와중에 또 가까운 친구는 보니까 또 알콩달콩 지내요. 그러면 비교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뭐 인간이라는 게 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저쪽 부부가 이제 탁구를 시작했대요. 그럼 사실 나는 그게 못하면 내 남편 뒤통수를 탁 치고 싶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 이 부부가 어떤 점이 문제냐. 일단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도 동시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앞
곧 바깥과 안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에너지 분배를 하지 못하는 지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제일 약간 관심 있게 뒀던 건 뭐냐면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 짜증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살짝쿵 재정립할 때가 좀 됐다 싶어서 어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보통 18, 19 정도 되면 부부간에 관계 정리 한 번씩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예. 지금 딱 그 시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힘들고 이럴 때 좀 자기의 뭐 가면을 벗는다고 할까 아니면 그 신경을 덜 쓰고 그냥 자기 그냥 편한 대로 좀 하고 싶어지는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밖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직장 동료 선후배라고 해도 자기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살다 보면 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으면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당신한테 누구냐. 그러면 부인이고 자기 애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당신한테 남는 사람들에게 잘해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네. 오랫동안 삶의 패턴이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론과 나의 실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정적이다 혹은 사회적이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첫째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밖에서 유능한 남편이고요. 밖에서 에너지 소진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얼만큼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다 쓰고 오면 집에는 텅 빈 통장인 거죠. 에너지 통장이 텅 비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이 남편이 집에 와서 어떤 태세를 취하게 되냐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그거는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깥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거기에 에너지 다 쓰고 나면 사실 늘 이 사람들한테는 화해를 하거나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짜증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짜증을 내는 습관은 좀 다시 좀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밖에서 모습하고 지금 아내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남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중요하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남한테 인정받으려니까. 예, 사회적인 욕구가 큰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집안에서까지 와서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걸까를 좀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남편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땐 아내가 좀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보 많이 힘들지. 근데 보니까 자기가 요새 너무 힘든가 봐. 집에 와서도 살짝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난 짜증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피곤한 건 알겠는데 피곤하면 나한테 피곤하다고 꼭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바를 먼저 들어보시고요. 대신에 아내도 원하는 바를 얘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19년 살았으면 앞으로 살 날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시거든 남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물어보시고 아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 요청하셔야 돼요. 자기가 나는 요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서 부부간의 일련의 대화라는 걸 통해서 협의를 좀 만들어가는 조율을 해가는 과정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남편이 피곤하다 그래서 널브러진다고 하면 아버지 역할이나 남편 역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렇다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부부관계에는 이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을 떼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냥 키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그렇게 차분하고 따뜻한 말을 하면은 아무리 짜증을 내려던 사람도 짜증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부인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뭐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한마디 더 네. 덧붙인다면 네. 그 부인이 그리고 그 우리 애들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 좀 아빠하고 좀 얘기도 하고 싶어하고 근데 아빠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 걸기도 좀 어려워하고 이런 게 벌써 1년 2년이냐 쟤 이제 훌쩍 크면은 당신이 얘기하려고 그래도 당신 상대 안 해줘 이렇게 가르쳐주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들어오면 남편은 널브러지고 아내는 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이 패턴을 깨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패턴을 깨서 아내가 조금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피곤할 때 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약간 에너지가 회복이 됐을 때 자기 요새 너무 힘든 것 같다. 그 전에 비해서 몸이 좀 체력이 달려서 그런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대신에 집에 왔을 때 우리 가족도 당신이 필요한데 언제 자기하고 얘기하면 가장 좋은지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조금 편안해진 시점에 함께 즐거운 시간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즐거운 기쁨의 습관을 들여야 짜증의 습관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 짜증을 내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짜증의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내가 요청하는 것 또 내 아이들이 함께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친구 부부는 결혼 20년 됐는데도 갈수록 사이가 좋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 질문자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40명 이제 20쌍의 부부를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꿀이 떨어지나 이걸 좀 살펴봤더니 이분들은 절대 하지 않는 6가지 행동, 꼭 하는 6가지 행동이 또 있어요. 아. 그런데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다퉈도 그 다툼이 짧아요. 짧습니다. 아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상대가 징그럽게 싫어하는 건 안 해요. 네. 모든 걸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가장 1번에 해당되는 건 안 하고요. 그다음 배우자 뒷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막 너네 남편은 아니면 애들한테 뒷담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왜 우리가 왜 얘기에 싸우다 보면 왜 말이 말에 또 다른 꼬리를 물고 계속 상대방을 이렇게 지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제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감정을 일시에 한꺼번에 쏟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이혼하자라는 말 거의 안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요새는 뻑하면 그렇게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혼이란 말은 꿈에서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 네. 화난다고 그냥 입 밖에 속상하다라고 예. 얘기하죠. 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거는 그럼요.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6가지 이런 거 잘 참으면 다툴 일 자체도 훨씬 줄어들겠네요. 참 가족은 노력하는 존재인 것 같고 그 노력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그 사이좋은 부부가 하는 행동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뭐냐면 애칭 있습니다. 애칭. 서로 애칭이 있다. 저는 저희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기여점을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자기가 있어서 우리 집 여기까지 왔어. 네. 니네 아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네 엄마 덕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기여 인정해 주시고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부부 관계 이런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옆에 소파 옆에 앉아 있어도 다리 하나 척 올려놓고 살짝 기대고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서로 간에 상대편의 친구 알아요. 친구를. 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회적인 부부들은 둘 중에 한쪽 부부가 그렇게 수다스럽더라고요. 네. 둘 다 수다스러운 부부도 있지만 한쪽이 수다를 이제 떤다는 얘기 뭐냐면 정보도 전달하고 서로 간에 연결고리를 자꾸 찾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이 잘 들어준다는 아유,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해가 아니고요. 괜찮아. 그럴 수 네. 있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 방금 소개해 주신 행동들 오늘의 사연의 부부도 이런 걸 실천하면 사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평소 안 하던 행동 이게 갑자기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부터 시작하면 5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시작하지 않으면 2가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것 중에 어떤 것부터 실천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사이 나쁜 부부가 꿀 떨어지게 부부되는 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품격 있는 어른의 기술 2호선의 한마디는 늙지 않는 사랑은 고백에서 온다. 늙지 않는 사랑은 고백에서 온다. 사랑은 잘 늙지 않는데요. 네. 그런 늙지 않는 사랑의 핵심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여러 번 고백하더라는 거죠. 네. 사랑이란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 스킨십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말을 좋은 말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애칭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늙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고백 속에 계속 청춘의 즙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서양 사람들 같이 뭐 I love you를 하루에 10번씩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말이죠. 다른 표현도 많으니까. 그럼요. 네. 바디랭귀지도 있고. 바디도 좋고요. 눈빛도 좋고요. 냄새 킁킁 맡는 것도 좋고요. 네. 심지어는 상대방을 향해서 살짝살짝 웃어주는 거 아주 베스트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웃는 거하고 그냥 뭐 피곤하다고 그냥 찌푸드 얼굴로 눈을 마주치는 거하고 그건 천양지차겠죠. 그럼요. 일어나면 자기 잘 잤어 하고 꼭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게 한 20년 넘게 사는 부부 보니까 그냥 살아있으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한마디 생존을 물어보는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중인 이호선 교수가 사이좋은 부부 40쌍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데 이들 부부가 서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그게 아니고 2번 됐어 그만하자 3번 당신 때문에 4번 그럴 수 있어. 자, 4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3969님 제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사연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출근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침대 가서 눕고 자고 출근하는데 부부간에 대화도 없어지고 그러네요. 앞으로는 얘기해 주신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네. 좀 이러면 하나씩 첫 걸음만 뛰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은 좀 더 쉽겠죠. 그럼요.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은 네. 잘 됩니다. 예. 볼 것도 없이 잘 되고요. 살아가는 그 삶에 날마다 꽃이 필 게 확실합니다. 네. 977 하나님 순환선의 귀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이거? 예, 이게 무슨 제 이름이 2호선이거든요. 지하철 2호선 순환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왕의 귀환. 네, 반제정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앞에서는 부부의 관계 돈독해지는 기술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사연 보면서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올 것 같으면 계단을 이용해 7층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편이고 밥 먹을 때도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 식당은 아무리 맛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지시 떨어지면 바로 진행해 결과를 빨리 내놓는 편이고 중요한 출장이나 업무 미팅은 사전에 교통편, 이동시간 등 전부 체크해 놓아야 안심입니다. 그래서인지 일 잘하고 빈틈없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요. 직급이 올라가자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팀장이 되면서 저는 팀원들에게 최대한 일을 빠르게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각자 업무 배분을 했으면 오후엔 결과가 나와야 하고 금요일까지 할 일이면 목요일까지 마무리하라고요. 다들 제 방침에 큰 무리 없이 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만 빼고요. 다른 팀원들은 남아서라도 할 일은 다 해놓고 가는데 그 팀원은 6시면 칼퇴근이었습니다. 아내 혼자 아이를 보고 있어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몇 번 넘어가 주었지만 그 팀원 때문에 계획된 일의 진행 속도가 늦춰지다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가려는 팀원을 잡고 다음부턴 일은 다 해놓고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팀원은 부장님 보고는 이틀이나 남았는데 왜 오늘까지 다 하라고 하느냐. 팀장님 스타일에 맞춰서 너무 팀원들을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고 침착하게 따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팀원의 말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다른 팀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다들 동조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도 팀원들에게 일 시키는 게 눈치 보입니다. 그냥 팀원으로 일할 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제겐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드네요. 상담 주신 분, 네, 약간 겁 없이 행동하셨네요. 요즘 뭐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 저 팀원들 붙잡고 있으려고 드셨다는 거는 굉장히 용감하셨던 일이에요. 요즘 세상 얼마나 바뀌었는데.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시기도 한데 제가 볼 때 이분 굉장히 유능한 분이세요.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시는 그럼요. 분이죠. 그리고 에너지도 많으시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시고요. 뭐랄까 업무계의 태능이랄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팀원이면 그 팀이 확 살아요. 이런 분이 이제 내 상사면 이제 죽을 맛인 거죠. 네.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지도 않고 그만큼의 속도도 나지 않고 거기다 그만큼 유능하지 않은데 그 리더의 그 수준과 그 속도와
우리가 그 에너지를 따라가려면 진짜 힘들 수밖에 없으니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조직 세계라고 하는 게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네. 협업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들의 특성 달라, 성격 달라, 체질 달라, 거기다 뭐 에너지 수준 달라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작업을 해내는 거니까요. 대단한 일인데 그 전체의 덩어리의 속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리더의 역량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리더의 역량은 내가 팀원일 때 역량하고는 또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승진도 아마 빠른 분이실 거고 내가 또 승진하면서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해서 나의 팀원들과 함께 내 일하는 방식대로 이분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난관을 지금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킨 일만 할 때는 뭐 최고죠. 근데 이제 남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 위치가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덴마크라든가 서양에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든 사람이 일 잘한다고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리더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또 반드시 윗사람이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은 봉급을 올려주고 그 대신 남의 상사는 안 시키는 거예요. 상사는 상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시키고 너는 일을 진짜 잘하지만 팀장보다는 너 일 그냥 계속해. 월급 계속 올려줄게. 예? 그러니까 트랙이 여러 트랙인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마 바로 되죠. 이직할 겁니다. 네, 우리는 차장, 부장 올라가야 되고 팀장 네. 올라가야 되고 이사 요즘은 올라가야 약간 되고. 트렌드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인정받고 대신에 월급이 높으면 내가 뭐 직급이 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확인하고 네. 나의 성장을 거기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승진이 참 좋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긴 한데 이 승진이 월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라 리더로서의 역량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또 리더의 성격에 따라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저희가 요새 젊은 층들 MBTI 많이 하는데 네. MBTI는 사실은 중년 한 40세 넘어가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 검사 도구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심리계 쪽에서는 ABC형 검사를 더 많이 하거든요. ABC요? 예, 그게 이제 A형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아주 불같은 성격에 거기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통 A형 성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프다가 또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빠른 속성 그리고 이제 막 진짜 급한 속성 이런 것들이 사실 리더로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네. 건강상에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B형들도 있습니다. B형은 왜 남들 바빠 죽겠는데 혼자 천하 태평인 분 계시잖아요. 느긋하신 분. 그렇죠. 이런 B형들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속 터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하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동료가 있으면 참 이제 쉽지 않죠. 직장에서 같이 지내기가. 근데 또 C형도 있습니다. 이런 C형들 착하고 참아내고 견디려고 하고 조용하고 침묵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거 힘들어가지고 속으로 골쳐. 본인이. 그렇죠. 완전히 본인이. 골쳐. 예. 제대로 골고. 까맣게 타들어갈 수 있고. D형도 속이. 있습니다. D형은 뭐냐면 아주 비판적이고 일명 좀 시니컬하다 그러죠. 네. 적대적이고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이런 분도 조직 생활에서 조금 어렵고요. 남탓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E형이라고 하는 A, B, C, D, E 할 때 E형이 통합형이라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상처에도 조금 빨리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높고 전반적으로 화합형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인데 제일 좋은 리더는 E형이죠. 그렇겠네요. E형이긴 한데 어디 네. 뭐 이런 유형의 리더가 많나요? 별로 없죠. 네.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지금 리더가 됐다 그러면 내 성질대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 완전히 생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직 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속도를 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별히 집단 전체가 나를 따라서 움직인다 생각하는 건 1970년대 리더십이고요. 네. 오히려 이럴 때는 요새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일이 좀 만나서 그 마음이나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인 조금 자유로운 장면에서 만나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금 용기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사연을 주신 분에게는 힘든 그 팀원이 와가지고 부장님 왜 부장님 스타일로 하냐 우리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몰아붙였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 조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예. 지금 민심이 그렇다는 걸 다른 팀원들이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단기로는 되는데 장기로는 이탈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직이 되고 이탈이 되고 결국은 그게 나의 승진을 또 막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회사에 따라서 상향 평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직원들이 보스, 팀장 평가할 때 낮은 점수를 받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호흡을 조절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네. 나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리더는 그 호흡을 조절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숨 막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숨이 가빠서 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그 완급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유능함이 그게 처음에 적응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분들은 또 하나의 통찰을 얻게 되면 또 조절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속도에 대한 감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능하면서도 약간 조급하신 이 상담자 이분에게 이런 어떤 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원래 스케줄보다 더 빨리 일을 끝내시는 분이에요. 네. 원래 스케줄. 그러니까 팀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일자가 남아 있는데 우리를 재촉하는 이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일자가 남아 있는데 야근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상사가 아주 된 상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사연을 주신 분은 조금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리더로서의 역량을 저는 갖출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급함만 좀 줄여나간다면. 예,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약속된 스케줄 그 시간표를 지켜주시면 돼요. 재촉하지 말 것. 그 약속된 스케줄만 지킨다면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그 팀원은 매우 훌륭한 팀원이라는 거. 왜냐하면 보통 그 스케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기 때문에요. 네. 그 스케줄만 지킨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고 팀원들도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재촉하지만 마신다면 아마 유능함도 존경받으실 거고요. 재촉감만 없다면 시간만 맞춰준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팀원들과 잘 화합을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워라.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템포만 딱 늦추면 정말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질 급한 사람들의 그 속도를 줄인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일종의 벨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요거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거나 혹은 뭐 상대방하고 이게 시간 조율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그거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 마음에 대한 완급이 어느 정도 살짝 누그러지면서 조절이 살짝은 될 거예요. 못 참겠을 때 네네. 딱. 네. 매사에 급한 분들, 조급증 있는 분들은 삶을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사는 법을 익혀야 할 듯합니다. 자, 교수님의 한마디 또 들어봐야죠. 품격 있는 어른의 기술 2호선의 한마디는 리더요. 팀원들의 평균 심박을 기억하라. 리더요. 팀원들의 평균 심박. 심장 박동이요. 네. 그러니까 리더의 심장 박동과 팀원들의 심장 박동이 좀 다르거든요. 예. 심장 박동의 평균값을 읽어주는 그 마음이 전 리더의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자기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라 적게는 뭐 대여섯 명, 많게는 몇십 명을 끌고 뛰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우사인 볼트처럼 혼자 뛰어가는 건 아니지. 마라톤 해보신 분들 다 알죠. 앞에서 막 뛰어가면 뒤에 사람들은 거의 뭐 아주 뭐 난립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그렇다면서요. 네. 앞에서 너무 빨리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데 그 속도에 대한 조절 이게 어쩌면 시대를 읽는 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신 상담 문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6116님. 제 아내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아이들한테도 화 한 번 내지 않고요. 그런데 유독 저한테는 버럭버럭하고 짜증도 곧잘 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애들 앞에서 아내가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똑같이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아서 꾹꾹 참는데 아내에 대한 원망이 쌓이는 것 같아서 풀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같이 앉아서 차분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 40에 이 표현이 쉽지 않네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연이랑 살짝 유사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내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맞벌이고 네. 또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린 것 같고 보니까 우리 6116님은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잘하는 또 가장이신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보니까 다 괜찮은데 아내가 나에게만 그렇게 소리를 냅다 질러대는 네. 이것도 이제 관계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언젠가부터 시작된 그 짜증이 방치되면서 사실 이 감정의 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막 같이 소리 지르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예. 아내를 좀 밖에서 따로 만나셔야 돼요. 네. 따로 만나셔서 여보 아이들 앞에서 나를 향해 소리 지르지 마. 예. 내가 이거 정말 강하게 부탁하는 거야. 예. 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소리 지른다면 그게 아이들에게 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네. 나도 잘하려고 할 텐데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천천히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한 번 더 아내가 습관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앞에서 한 번 크게 화를 내셔야 됩니다. 한 번은 화를 내셔야 돼요. 네. 그러나 사전에 미리 부탁하고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내가 다음번에 조용히 말해주잖아요. 당신 너무 고맙다. 잘 감정 조절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나도 이제 더 용기가 나고 더 힘을 내려고 하고 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이제 화를 낼 때 점잖게 화를 내야 되겠죠. 정신 못 차려 막 완전히 자기 자신 컨트롤 못 하는 것처럼 이제 막 화를 내면 안 되고 점잖게 네, 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말이죠. 네. 네, 오늘 출연하신 이호선 교수께서 40쌍의 사이좋은 부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나온 걸 퀴즈로 내드렸죠. 사이좋은 부부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그게 아니고 2번 됐어 그만하자 3번 당신 때문에 4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교수님 정답은 뭐죠? 네, 사이좋은 부부가 많이 쓰는 바로 그 정답 4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그래. 뭐 잘못했다고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럼요. 네. 전 가족을 예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을 예뻐하는 사람은 자기 생애도 사랑하는 겁니다. 꼭 그렇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몇 분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416님 정답 4번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아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니까 대화하다 싸워요. 종종 유효해 주셨습니다. 네, 아내 편을 좀 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8816님. 네, 정답 4번 그럴 수 있어. 배려하며 살면 싸울 일이 없겠죠. 잘잘못 따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나이 들어가니 옆에 있어주는 것도 고맙네요. 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5238님. 네, 그럴 수 있어. 정답이죠.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야겠네요. 네, 품이 좋은 크시네요. 말씀입니다. 네. 오하나공사님 정답 4번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네. 자,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5104님입니다. 추첨 축하드리고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은 느낌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호선 교수님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족들 예뻐해 주는 주말 보내세요. 예.